단어를 분류를 하는 걸 품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품사를 보겠습니다. 단어를 분류해 볼게요. 품사는 우선 기능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형태를 가지고도 나눌 수가 있고요. 의미상으로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형태로 나눠보면은 단어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뉘어요. 단어라는 뜻이죠.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뉘는데 불변어는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다가 불변어고요. 형태가 변화한다가 가변어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단어 중에서 형태 변하는 거 계속 봤어. 뭐 봤습니까? 형태 계속 바뀌는 거 하나 있었죠. 뭐? 동사, 형용사. 네, 동사, 형용사. 가변어에 속하는 게 동사, 형용사 같은 아이들입니다. 가변어에 그러면 용언이 들어가게 돼요. 용언이 들어가게 되고 불변어에는 나머지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얘가 기능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기능에 따라서 나눕니다. 형태에 따라서는 가변어, 불변어로 나뉘고 기능에 따라서는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너네에게 익숙한 용어는 의미에 따라서 나누는 용어가 익숙할 거예요. 너네는. 용어는 다시 어떻게? 동사, 형용사.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어는 관형사, 부사. 관계어는 조사, 독립어는 감탄사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품사는 의미에 따른 구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사, 형용사 묶어서 활용을 하는 기능을 보인다. 그래서 용언이라고 그러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문장에서 어떤 기능? 몸이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체언이라고 그러고요. 관형사, 부사 묶어서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수식언. 조사는 단어에 결합해서 나머지 단어 안의 관계를 결정지어준다. 그래서 관계언. 감탄사는 독립적인 기능을 한다. 그래서 독립언.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지금 가변어에 내가 용언만 넣어놨는데요. 용언 동사, 형용사가 가변어에 포함되잖아. 실제로는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조사에서 서술격 조사는 특이하게 가변어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다잖아요. 서술격 조사가 학생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이런 식으로 형태 바뀜을 보이고 있죠. 그거는 나중에 볼 거고. 우선 체형부터 보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부터.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름 명자잖아요. 그래서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 같은 경우에는 수식 범위에 따라서 그 얘기하고 있는 의미의 범위에 따라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로 나뉘죠. 고유명사는 그냥 단 하나만을 나타낼 때 고유명사. 보통명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단어들이 이제 명사들이 다 보통명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고유명사와 보통명사 자체를 묻는 거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구분 못하지 않잖아. 이 세상에 하나만 있는 거는 고유명사가 백두산 이런 것들, 이순신 이런 것들 고유명사고요. 나머지 뭐 책상, 문, 하늘, 학생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보통명사입니다. 그렇게 의미상으로 나누는 거 말고 명사를 이렇게 나눕니다. 자립성의 의무에 따라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뉩니다. 얘가 중요하겠죠. 자립명사와 의존명사로 나뉘고 특히 의존명사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립명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뭐 책상 뭐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쓰이는 사물의 이름들이 전부 다 자립명사고요.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지만 뜻을 갖게 되는 걸 의존명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존명사에 들어가는 예 최소한 5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있습니까? 손이야 뭐 있어? 의존명사. 뭐뭐하는 것, 그리고 뭐뭐할 수, 뭐뭐할 따름, 뭐뭐하는
대로. 또 뭐뭐한 지, 뭐뭐할 뿐. 기본. 얘네 가장 기본. 무조건 이 정도는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기는 하지만 자주 나오는 애들은 이런 아이들이에요. 얘네 얘기할 때 뭐뭐 앞에 내가 뭐뭐 하는 뭐뭐 할 뭐 이런 거 계속 붙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용어의 의미를 수식을 받아야지만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체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품사에서 중요한 거는 품사의 통용이에요. 하나의 품사가, 하나의 단어가 어떨 때는 뭐 명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부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뭐 관용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대명사로 쓰이고, 그렇게 해서 형태와 의미가 똑같은데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품사의 통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네가 이거 개념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품사의 통용을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은 품사 문제는 오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네 본 적 있어요. 이거. 한글 맞춤법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에요. 이 경우에요. 나는 나대로 노력했다. 나는 하라는 대로 노력했다 했을 때 똑같이 대로 있고요. 이 대로라는 말이 그 의미상으로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품사가 서로 다르죠. 위에 있는 대로는 뭐예요? 조사. 밑에 있는 대로는 의존명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 그것만 너네가 잘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대명사 보겠습니다.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죠. 지시대명사와 또 하나는 인칭대명사입니다. 명사를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명사 그 이름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가리키는 말을 대명사라고 하는데 대신 가리키는 게 이제 지시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저거 그것 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거기 이런 것들 장소라든가 어떤 그 사물을 대신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사람도 대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있지만 나를 뭐라 그래? 나라고 가리키고 너도 이름이 있지만 내가 너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인칭대명사예요. 그랬을 때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에서 인칭대명사는 다시 나뉘죠.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 이렇게 나뉩니다. 영어랑 뭐 차이가 없죠?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나뉘고 1인칭에서는 기본적으로 나, 그리고 복수일 경우 우리,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를 좀 낮춰서 얘기할 경우에 저희 뭐 이런 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2인칭에서는 너, 그리고 복수일 경우에는 너희 뭐 그리고 당신, 당신이 그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인칭에서도 뭐 그, 그녀, 그들 등등등등 있어서 이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헷갈립한 것들을 봐줘야 되는데 1, 2, 3인칭 말고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가 재규칭, 두 번째가 미지칭, 세 번째가 부정칭 이렇게입니다. 재기칭은 재기대명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앞에 나왔던 것을 다시 받아서 지칭할 때 재기칭이라고 합니다. 재기대명사는 자기 그리고 당신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당신. 요즘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 했을 때 이때 자기가 뭐예요? 요즘 아이들이라는 앞에 나오는 말을 다시 한번 대받는 거죠. 그때 이제 자기. 이때 당신은 뭘까요? 그럼 대체? 자기의 높임말입니다. 할머니는 자기 손주를 예뻐하신다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해야 돼요? 높임법 제대로 하려면 할머니는 당신 손주를 예뻐하신다 라고 해줘야 돼요. 재기대명사인 자기의 높임말이 당신이에요. 그 경우 이 자기라는 말은 여기서도 쓸 수 있어. 자기야 할 때 2인칭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형태인데 문장에 따라서 2인칭으로 쓰일 수도 있고 재기칭으로 쓰일 수도 있어서 그거 너네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라고 할 경우에는 뭐야? 2인칭으로 쓰인 거죠. 근데 할머니는 당신 물건을 아끼신다 라고 할 경우에는 뭐예요? 재기칭으로 쓰인 겁니다. 이렇게 재기칭은 3인칭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미지칭은요, 미지의 색이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뭐를 딱 가리키고 싶은데 그 정체를 모를 때 미지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부정칭은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도 누구. 그래서 이 누구라는 말이 있을 경우 미지칭인지 부정칭인지는 어떻게 의미상으로 문장을 가지고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부정칭은 누구라는 말이 있을 때 아무라는 말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누구라 괜찮아 라고 하면은 누군가 딱 몰라서가 아니라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라도 괜찮아 로 바꿔도 충분히 말이 되죠. 그래서 부정칭인지 미지칭인지 구분하려면 누구를 아무로 바꿔봐라. 아무가 가능하면 부정칭이다. 아무가 불가능하면 미지칭이다. 누구세요? 라고 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 보고 누구세요? 라고 하는데 두드리는 사람의 정체를 몰라서 묻는 거죠. 이때는 미지칭이에요. 근데 아무세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가 가능할 경우만 부정칭. 그리고 이 누구, 미지칭의 누구와 부정칭의 누구가 있을 때 의문이 달라집니다. 의문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누구세요? 라고 했어. 설명 의문문이에요? 판정 의문문이에요? 누구세요? 라고 했어요. 설명 의문문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답이 필요로 한 거고요. 판정 의문문은 네, 아니오라는 대답이 필요한 게 판정 의문문이에요. 그럼 누구세요? 했을 때는 설명 의문문이에요? 판정 의문문이에요? 설명 의문문. 누구든지 가져가도 돼 라고 했을 경우에 이건 의문문이 아니잖아. 뭐라고 할까? 야, 의문문 하나 만들어봐. 부정칭 들어간 거. 누구든지 좋아? 이것도 평서였는데. 아, 뭐 없나? 예문이? 누구라도 괜찮아요? 의문을 억지로 누구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누구가 들어갔어. 그 경우에는 그래? 아니? 뭐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누구가 부정칭으로 쓰일 경우에는 판정 의문문이 되고요. 누구가 미지칭으로 쓰일 경우에는 설명 의문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지칭, 부정칭, 재기칭 요 세 가지가 출제가 좀 많이 돼요. 그 1, 2, 3인칭보다는. 1, 2, 3인칭은 너무 단순하잖아. 그래서 이거 자체를 모르지 않으니까 안 물어보고 보통은 이 세 가지로 물어보는데 세 가지 물어보더라도 솔직히 얘도 좀 쉬워. 쉽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해가지고 문법 요소랑도 연결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문법을 결합시켜서 한꺼번에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인칭대명사는 정리가 됐으면 이제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시대명사는 뭐 때문에? 품사의 통용 때문에 봐주셔야 돼요. 지시대명사가 뭐 장소를 나타내는 거는 뭐 여기, 저기, 거기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말은 뭐 이것, 저것, 뭐 그것 이런 것들이 지시대명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으렴. 여기 있으렴. 이렇게 있어요. 문장이. 두 문장이 있을 때 위에는 여기와 아래는 여기 의미상의 차이도 없고 형태상의 차이도 없지만 품사는 서로 다릅니다. 위에는 여기는 품사가 뭘까요? 위에는 여기는 품사가 뭘까요? 지시대명사입니다. 얘는 지시대명사예요. 밑에 있는 여기는 품사가 뭘까요? 밑에 있는 여기는 품사가 뭘까요? 지시부사입니다. 차이점은 단 하나예요. 뭐? 조사가 붙었는지의 유무. 조사, 특히 격조사는 어디에만 붙어요? 체언에만 붙습니다. 격조사는 체언에만 붙어요. 그래서 얘가 조사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얘는 뭐예요? 체언이라는 얘기고요. 체언인데 명사는 우선 아니죠. 수사도 아니에요. 대신 가리키는 말 대명사예요. 얘는 지시 대명사로 보고요. 여기 있으렴 했을 때 여기에는 지금 조사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렴 하는 있으렴이라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지시부사예요. 그래서 단어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 형태 그리고 어떻게 쓰였는지 앞뒤 단어와의 연관관계 이런 걸 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고려해서 뭘? 품사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 그, 저 이런 것도 있어요. 지시대명사. 요거 지금 얘 들려고 갑자기 내가 추가를 했는데 요거 보세요. 이는 우리의 소원이다. 그리고 이 물건은 누구 거니? 이렇게 했어요. 이때 이와 이때 이 의미상 차이도 없고요. 형태상 차이도 없습니다. 하지만 품사는 서로 다르죠. 위에 있는 이는 뭘까요? 얘는 지시 대명사예요. 그래서 는이라는 조사 붙었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는 뭘까요? 지시 관형사. 이 물건에서 물건이라는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문장이 주어지지 않은 선에서는 너네가 품사 판단을 보류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 다음 수사. 수사는 뭐 양수사, 서수사 이렇게 나뉩니다. 안 물어봐요. 그냥 정리만 해놓을게요. 양수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 그래서 뭐 하나, 둘, 1, 2, 3, 4 이런 게 양수사고요.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거. 여기가 서수사죠. 근데 수사 자체는 숫자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나라 품사 중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거는 수사만 있지 않아요. 숫자를 나타내는 게 하나 더 있어 뭐? 수관형사가 있죠. 그래서 수관형사와 수사를 구분하는 걸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명사, 그 의존명사 부분이랑 대명사 부분이랑 한 거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다섯 사람이 모였다, 사람 다섯이 모였다. 의미, 형태 다 똑같습니다. 품사는 다르죠? 위에 있는 다섯은 수관형사 다섯 사람을 수식해주죠. 조사 안 붙었어요. 밑에 있는 다섯은 수사. 왜?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조사는 어디? 체언에 붙는 거니까. 얘는 수사, 얘는 수관형사입니다. 너무 쉽네요. 기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사 붙는지 여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사까지 봤고요. 그 다음 관형사, 부사 보겠습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면 관형사,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거나 아니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면 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관형사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시 대명사랑 구분되는 뭐 있었습니까? 지시 관형사 있고요. 아까 수사랑 구분되는 뭐가 있었어요? 수관형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형사, 그게 뭐예요? 그 관형사를 무슨 관형사 그래요? 형상관형사. 상태 나타내주는 관형사예요.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죠. 체언을 수식하면서 체언의 상태를 나타내주잖아요. 새, 옷, 헌, 가방 뭐 이런 것들 여기 포함됩니다. 옛, 사람 뭐 이런 것들. 수관형사는 아까 말했던 숫자 뭐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런 것들 포함되고요. 지시관형사는 뭐 여기저기 이, 그, 저 같은 것들 포함이 되겠죠. 근데 지시관형사나 수관형사는 아까 수사와 지시 대명사랑 대응해갖고 구분할 수만 있으시면 되고요. 성상관형사도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관형사에는요, 당연히 격조사도 못 붙지만 특이하게 보조사도 못 붙습니다. 나중에 조사할 때 설명하겠지만 보조사는 사실 다른 품사에도 붙을 수는 있거든요. 격조사는 체언에만 붙지만. 근데 관형사에는 보조사든 격조사든 할 것 없이 그 어떠한 조사도 붙을 수 없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사.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용언을 수식하는 건 특정한 문장 성분만을 수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분부사. 그리고 문장을 수식한다는 거는 문장 전체. 문장 수식한다 그래서 문장부사. 수식하는 범위에 따라서
수식하는 범위에 따라서 성분부사와 문장부사 이렇게 나뉩니다. 성분부사는 다시 기능의 그 의미에 따라서 지시부사, 그 다음에 부정부사, 그리고 형상부사 이렇게 나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사가 뭐예요? 성상부사예요. 많이 먹어라. 매우 좋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성상부사고요.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용언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 성상부사고 부정부사는 안 먹어, 못 먹어 이런 식으로 부정어를 나타내 주는 안, 못. 지시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던 지시대명사랑 대응되는 뭐야? 여기저기 거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문장부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양태부사, 또 하나는 접속부사. 접속부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가 접속부사예요. 그래서 그러나, 뭐 즉, 따라서, 그런데 뭐 등등등등 되게 많잖아. 접속사들이. 그런 것들이 전부 접속부사라서 하지만 뭐뭐뭐뭐 문장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그러므로 뭐뭐뭐 문장 전체를 수식하게 되어 즉 뭐뭐뭐 다 수식하게 됩니다. 양태부사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서 심리의 양상 그리고 태, 모습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는 걸 양태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청년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양태부사에? 유리나, 양태부사 뭐가 있어요? 네.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양태부사. 나의 양태부사 아는 거 없어요? 아, 몰라요. 진짜 설마 아무도 모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나의 어떤 심리 상태가 들어가 있습니까? 설마 진짜 아무도 모를 의혹. 그리고 반드시 너네가 다음번에는 꼭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반드시는 뭐예요? 의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뭐 결코 너네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양태부사의 특징은요. 자리 이동이 조금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설마 네가 떠날 줄은 몰랐어 라고 했을 때 이 설마가 네가 떠날 줄은 몰랐어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부사고요. 그러면서 의심, 의혹이라는 심리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는 양태부사입니다. 근데 설마 네가 떠날 줄은 몰랐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가 설마 떠날 줄은 몰랐어 해도 의미상의 차이가 없어요. 네가 떠날 줄은 설마 몰랐어. 네가 떠날 줄은 몰랐어. 설마. 이런 식으로 자리 이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대신 나머지 이런 성분부사들 있잖아요. 얘네는 자리 이동을 했을 경우 수식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얘네는 자리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얘를 매우 예문이 생각이 안 난다. 이건 하지 말자. 괜히 이상한 예문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너네가 출제가 되면은 보통 뭐가 많이 출제되냐면요. 당연히 양태부사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부사 중에서는. 그리고 부사는 이렇게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누는 것도 출제가 되는데요. 나누는 것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 주고 그 다음에 뭐 양태부사 결코 이런 데다가 뭐 밑줄 쳐가지고 기억한 다음에 기억에 대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뭐 기억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뭐 화자의 뭐 발화자의 심리를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지 아니면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지 그리고 특정한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너네가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식어까지 볼 거고요. 나머지 관계어, 독립어, 용어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